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다시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젊은 시인을 찾아서 이번 초대 손님은 홍지호 시인을 모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지호라고 하고요. 시를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네, 시를 조금씩 쓰고 있대. 자, 홍지호 시인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문학동네라는 잡지에 신인상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지금 보이는 이 시집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하는 순서라는 시집을 2020년에 문학동네에서 출간을 하셨습니다. 사실 홍지호 씨는 오늘 처음 보는데요. 제가 이제 그 시집은 나오자마자 읽어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 봐가지고, 근데 전에는 이제 문학동네 출신들끼리 모임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없죠? 지금은 네, 없어요. 네. 이제 모임이 있더라도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뭐 선배들하고 이런 그 가끔 만날 일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조금 집돌이어서 아, 네.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네. 그 문학 쪽 분들이랑 친한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자주 못 만나고 저도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걸 쌓아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많이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예. 요즘에 좀 건강하게 지내려고 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규칙적으로 좀 생활을 하려고 네, 루틴을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그 이를테면 루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찍 자고 어. 일찍 일어나고 이제 운동도 하고 네. 헬스도 이게 몸 보니까 헬스한 몸인데. 헬스는 조금씩 하고요. 아, 네. 그 주짓수를 하고 아, 주짓수요? 네네. 오. 주짓수를 그냥 취미로 신기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인들이 몸 쓰는 일을 잘 못하거든요. 잘 안 하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직장인이시잖아요. 네네.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서 네. 행정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 교직원이시네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일한 지는. 3년이면 직장인한테 약간 현타 올 그럴 시기인데 괜찮으세요? 근데 요즘에 많이 떠날 언제든지 박차고 나갈 준비. 근데 이제 요것만 딱 견디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자, 홍지호 시인의 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시켜서 하는 TV 시청자들한테 시인의 시 한 편을 직접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어떤 네. 시 좀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낭독을 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코트라는 시를 아, 네. 네, 조금 같이 예. 읽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서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코트. 갖고 싶은 코트가 있었다. 갖고 싶어서 자주 드나들었던 기억이 있다. 누구도 살 것 같지 않았다. 오래된 디자인을, 오래된 색상을 갖고 있었다. 어떤 색상을 가졌었던 것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해지고 발에 있었지만 진부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낡아 있었을 뿐이었다. 코트를 보러 자주 갔다. 걸려 있었다. 누군가라도 되는 것처럼. 눈이 오는 날이었나 어떤 사람이 코트의 소매를 오래도록 잡고 있었다. 손목처럼. 손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울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손목을 붙잡는 사람의 그을린 눈물과 코트의 색상이 닮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코트에 얽힌 그런 기억이 있다. 코트를 사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코트는 걸려 있었다. 누군가라도 되는 것처럼. 이것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코트에 대한 기억의 전부다. 담담하지만 선명하게 걸려있는 코트의 옷깃을 여며주면서도 그러나 코트에 얽힌 이야기들이 진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트를 자주 보러 갔다. 눈이라도 내리면 소매를 잡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내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네, 제가 사실은 이 코트라는 시를 이 시집에서 굉장히 좋게 본 시여가지고 마침 이거를 읽으셔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코트에 대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시집 사람이 기도를 울게 하는 순서에 대한 저의 독후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도 되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집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시에 이제 슬픔이 좀
내재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슬픔의 근원들을 좀 따져보니까 죽었거나 혹은 부재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종의 어떤 애도 행위로서 시가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구절인데 잊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이런 어떤 모순된 구절에서 그 슬픔의 의도 같은 것들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애도 행위의 어떤 아주 본질적인 측면들을 건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홍지호 시인의 어떤 시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슬픔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좀 대신 슬퍼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대속 같은 그런 것을 감당하고 있는 화자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이야기의 슬픔을 애써 기억하려고 하는 그리고 망각과의 부단한 어떤 싸움, 몸부림 같은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몸부림이 우리 독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쓰다듬고 있다라는 생각,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쳤는데 뭐 시집을 읽으면 뭐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슬픔을 감당하게 하는 부재의 어떤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사실은 시집에 있는 슬픔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시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저는 조금 지금 이제 돌아보면 좀 부끄럽거든요. 그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내가 모르는 슬픔에 대해서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종류의 반성도 좀 하게 되는데, 이 시집을 묶을 때 사실 그런 것들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슬픔이라는 단어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를테면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명령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근데 어느 날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로 읽히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청유로 읽혔는데 그런 마음들이 저는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진술들에서, 그리고 그 바램들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슬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슬픔을 감내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좀 생각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재하고 있는 뭐 사람이든 어떤 떠나간 사람이든 그런 이제 존재들을 좀 추억하는 시집이었던 것 같아요. 기념하고 추억하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이를테면 떠나간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먼저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간 존재들일 수도 있고, 네, 제가 알지 못하지만 슬픈 사연을 갖고 이곳에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코트가 마음에 들어요. 지금 마침 읽으셔가지고 저희 짠 게 아니고요. 마침 읽으셔가지고 코트가 아까 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코트 하나 갖고 싶은 마음이 이제 앞부분에 제시가 되는데, 그게 걸려 있었다 누구라도 되는 것처럼, 코트는 걸려 있었다 누구라도 되는 것처럼 이게 반복이 되면서 단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슬픔이라기보다는 조금 타자의 슬픔으로 확장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코트를 이렇게 입잖아요. 만약에 입는데 이 시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코트를 소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에 있지만 나중에는 소유를 포기하고 사실은 어떤 슬픔을 건네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구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의 슬픔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집을 관통하는 슬픔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코트라는 시가 좋았는데, 코트라는 시를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트라는 시가 사실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시거든요. 왜냐면 조금 수사적으로나 그런 걸로는 좀 밋밋한 시일 수도 있는데, 이 전에 썼던 시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슬픔에 좀 많이 함몰되어 있었다면, 이 시를 기점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타자의 슬픔으로 관심이 전이 되는 그런 시기에 써졌던 시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빈티지 샵에 갔었던 경험이
시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걸려있는 어떤 그땐 코트가 아니었는데 옷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갖고 싶었는데 거기 있는 이제 사장님이 얼마를 줘도 이 옷은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뭐야? 그 왜 걸어놨어?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뒷 이야기를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 네네. 그래. 이 옷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양도하지 못하는 어떤 종류의 사연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장면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가 마무리될 때 내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될 때 저는 거기서 확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역시 성견지명이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곳이 안국역 근처예요. 네네. 안국역 근처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삼청동이고 그래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 시집에 안국역이라는 시도 있고 네. 너무 상투적인 삼청동이라는 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두 편 다 이제 부재한 어떤 존재에 대한 진한 슬픔 같은 게 느껴지는데 특히 이제 너무 상투적인 삼청동에 보면 상투적이라는 말에 비해서 결구가 지금은 어디서든 삼청동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안국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지 않는 친구를 기다리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영영 못 올 것 같은 어떤 시간 속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 같아요. 근데 안국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사실 안국이 편안할 한자에 네네. 나라국자잖아요. 네. 이 안국이라는 말을 계속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그런 시여서 되게 두 편 다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시집을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촬영을 준비하자고 보니 그런 시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국역과 삼청동이라는 장소는 홍신에게 어떤 장소였어요? 삼청동에서 개인적인 추억이 좀 많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내기도 했었고, 네네. 살았었어요? 군 생활을 여기서. 아 진짜. 네, 그래서 너무 익숙한 곳이라서 그 뒤에도 이제 자주 왔는데요. 여기서 되게 많은 추억이 있었고, 저는 이제 어쨌든 같이 왔던 곳인데 이제 혼자 오게 되는. 네네, 그런 네. 곳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랑 항상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오늘도 그렇고, 이제 혼자 다시 오게 되면, 어쨌든 그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 같이 있던 존재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저한테는 곳이고. 네. 안국역은요? 이것도 이 안국역이라는 시는 그 약속을 했어요. 안국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친구가 술 먹고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다가 혼자 거기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써져서 썼던 시고 이때 사실 여기서 304 낭독회를 안국역에서 그러셨구나.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못 오게 돼서 제가 304 낭독회 이제 혼자 이제 가서 시 낭독하시는 거 듣고 하다가 썼던 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국이라는 이곳이 안국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시적 화자가 나중에 눈물 울잖아요. 네. 여러분 304 낭독회는 그 세월호 낭독회 작가들이 진행했던 낭독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삼청동이나 안국역에 대해서 홍지호 시인이 썼기 때문에 삼청동이나 안국역에는 이 홍지호 시인이 쓴 어떤 그 장소성이 더해지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 시를 읽고 누군가 삼청동에 왔으면 삼청동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떠오를 것 같고 안국역에서는 항상 누구를 기다리고 안국이라고 하는 한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약간 궁금해지는데 홍지호 시인이 처음에 시를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시를 쓰게 된 게 처음에 저는 이제 대학교 진학할 때는 소설이나 진짜 제 시나리오나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싶어서 진학을 했는데 어쩌다가 시 수업을 듣고 이제 같이 시 읽는 모임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잘못된 선택을 그때 시 수업 네. 그 교수님은 누구였어요? 네, 이영광 교수님. 이영광 선생님 책임지세요. 신용목 선생님이 예. 계셨고 네.
그렇군요. 이게 결정적인 어떤 역할들을 뭐 두 분이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네. 그렇게 전환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시 쓰고 보니까 어떠셔요? 이제 시가 너무 재밌어지니까요. 이제 다른 작업들도 물론 좋고 흥미가 있지만 좀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서는 좀 잘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얼마나 이제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하는 나날들이었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제가 읽을 줄 아는 거 할 줄 아는 게 이제 시쓰기밖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잘 쓰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쓰는 사람으로 계속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쓴다고 하는 것은 뭐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아마 잘 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홍지호 시인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지금 말씀하니까 드는데요. 여기 이제 출연하는 시인들한테 좀 자주 묻는 질문이긴 한데 습작기에 좀 특별히 좋아했던 시인이나 작가가 있을까요? 아까 이영광 신용목 말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레이먼드 카버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카버. 네, 카버를 되게 좋아해서 카버를 정말 많이 읽었고 그리고 시인이면은 그 청년기의 열병처럼 앓는 이제 기영도 시인이라든지 이성복 시인, 또 최승자 시인이랑 김혜순 시인의 시들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특이하게 80년대 시인들을 많이 좋아하셨네요. 네네, 좀 처음 읽었을 때 조금 많이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분들은 레전드죠 뭐. 네. 네, 제가 듣기에는 음악 작업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음악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제가 하도 그 시인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내놓을 만한 작업물은 없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동생이랑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음악 추천해주고 뭐 서로 좋은 뭐 레코드나 이제 LP 같은 게 있으면 선물해주고 하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방구석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장르적으로는 원래 뭐 R&B라든지 소울이라든지 힙합 그러니까 그 흑인 음악들을 좀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이제 한국 음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한테 맞는 이제 장르라고 해야 되나 음악들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서 이제 찾아가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이 작업물들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작업물은 이제 일단 파일로 저장을 하고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데 이야. 이제 하고 이제 조금 기회가 되면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동생이랑 같이 이제 믹스테이프 같은 거를 내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제 서로 바빠서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파일만 주고받고. 취미 이상이 아닌데요? 그냥 굉장히 본격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 채널을 자주 보셨겠다, 그죠? 네, 많이 봤습니다. 가사 분석하시는구나. 네, 음악 분석하시는. 가사 쪽으로는 혹시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이제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없어서 일단 사운드적으로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약간 이제 저는 또 궁금해지는데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어떤 창작물을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 쓸 때랑 음악 할 때 뭐 이렇게 습관이나 좀 다른 점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시 쓸 때는 좀 힘들게 쓰는 편이고 힘들게라면 어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소진시키면서 쓰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저를 소진시키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음악 작업은 좀 하면서 재밌는 어떤 쉼터 같은 느낌? 그렇군요. 네, 여기서 힘들면 여기 가서 어.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기분 전환하고 네. 그러면은 쓰시는 장소는 다 집이에요? 네네 예. 집에서 네네 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균형이 맞는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음악 네네. 작업과 시 작업이 네 맞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느낌.
재밌네요. 저도 약간 소진하면서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들지를 지금 가늠이 되는데 아 그렇군요. 그 뭐 힙합 작업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사실 힙합이라는 장르가 되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렇죠. 뭐 락적인 사운드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클래식한 샘플도 들어갈 수 있고 되게 올드한 이제 재즈 라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힙합이라는 장르 안에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 네네네. 진짜요? 그 힙합이라는 게 사실은 랩도 있지만 어쨌든 뒤에 깔리는 이제 비트들이 그렇게 스펙트럼이 좀 넓게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비트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저가 네, 비트는 찍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아 예. 그 아까 제가 그 뭐야 좋아하는 작가나 시인 물어봤는데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은 디안젤로고요. 네, 그리고 에리카 바두 되게 좋아하고 그 조금 요새 원래 많이 들었던 프랭크 오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음악도 사실은 좀 어쨌든 디깅을 해야 되니까 많이 듣긴 해요. 국내 힙합 네네, 국내 음악도 많이 들어요. 국내 힙합 중에서는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 국내에서 저희 사실은 국내에서 이제 요즘에 많이 들었던 국내 음악은 신촌 블루스 아 진짜요? 그리고 뭐 까데오라는 밴드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뭐 랩 음악하는 이제 힙합 뮤지션 중에는 요즘에 들었던 좋게 들었던 앨범이 있는데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라드뮤지엄이라는 아티스트 좀 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채라는 또 가수가 있어요. 우승한 네. 아니 그 갑자기 음악 얘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되네요. 왜냐면 저는 음악을 잘 몰라서 네, 가사에 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저희 이 채널에 조언도 좀 해주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홍지호 시인의 시는 좀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첫 시집이랑은 많이 결이 다를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달라질까요? 더 건조해졌고 네. 네, 문장도 되게 건조해졌고 아 진짜 조금 이야기, 서사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두 번째 시집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집은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 계약을 아직 못 해가지고 첫 시집도 약간 네네 좀 오래 걸렸어요. 늦게 나왔죠? 네네. 요즘 시인들에 비하면 근데 뭐 조만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지호 시인 막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으니까 자 저희 채널에 고정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 저희 PD님이 고정 질문이 너무 재미없다고 저를 갈구는데 재밌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골라볼까 해서 생각한 질문이 홍지호에게 주짓수란? 주짓수는 이제 솔직한 운동인 것 같아요. 네, 그 MMA 같은 이제 종목 있잖아요. 뭐 이종격투기 같은 종목들이 저는 되게 솔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한 만큼 얻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인간은 어쨌든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욕망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해지고 싶은 그리고 그런 욕망들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취미로 네. 갑자기 비가 오는데 저희 어쨌든 이 먼 길 오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기꺼이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출연해 보신 소감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일단 너무 어쨌든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곳이 많진 않은데 할 수 있어서 지난 이제 추억들도 생각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주 누군가를 만나도 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영광이네요. 잘해주셔가지고 앞으로 그 홍지호 시인의 어떤 작업들에 그 독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쓰기 또 음악 작업들도 많은 기대와 어떤 두근거림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생활에서 시와 음악의 비중을 굳이 한번 말씀해 보신다면 어떤가요? 딱 50대 50. 아 진짜? 생활이 50이고 시랑 음악이 50. 그러면 그 시와 음악의 비중은? 시와 음악의 비중도 반반이에요. 아 진짜? 네네.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집 기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집에서 그런 어떤 슬픔 또 부재로부터
오늘 어떤 슬픔에서 시작해서 타자의 슬픔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두 번째 시집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주제라고 할까요? 뭐 그런 측면들을 보면. 두 번째 시집은 어떤 주제적인 합일성보다는 작업 방식이 비슷한 작품들인데 이것도 부제일 수 있는데 어떤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와 말해지는 이야기의 공백에 관한 어떤 그런 종류의 작업을 좀 하고 있고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시집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공백이라면 두 번째 시집은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의 공백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그러면 이제 쓰는 방식이나 어떤 거기서 보여지는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그 첫 번째 시집에서는 사실은 감이 오는 대로 작업을 하고 퇴고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퇴고의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작업할 때도 많아졌고 네네. 조금 더 작가적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작가적인 어떤 자아가 조금 더 강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흥미가 확 가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두 번째 시집을 고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두 번째 시집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죠? 그러면은 시와 어떤 음악에서 그 감정의 어떤 움직임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좀 다른가요, 그런 게? 근데 감정의 움직임은 다르진 않고 시랑 음악도 비슷하게 시작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생각나거나 감정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맞는 코드를 찾고 이제 그 코드에 맞는 이제 장르를 생각하게 되고 음악도 장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넣고 뺄지에 대한 시작점은 똑같은데 이제 마무리되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악은 어쨌든 듣기 좋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음악은 그 장르를 정해놓고 시작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음악이 이제 뭐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음악이 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나요? 음악의 어떤 작업들이?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럼 있는 어떤 것 경우예요? 약간? 그러니까 리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지금 생각나는 장르가 갑자기 시티팝이 생각나서 시티팝. 그런 종류의 이제 사운드를 만들다가 뭐 음악 하다가 시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은 그냥 흥미롭네. 그 장르만의 리듬이 있고 그 사실은 코드들이 정형화된 코드들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서 전주를 하는 게 프로듀서의 어떤 개성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음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게 영향을 주죠. 근데 반대로 시가 음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음악 작업에? 시에서 사실은 시가 음악에 많이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시에서 시작해서 음악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음악에서 시로 가는 경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일 8월 19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인이 너무 멋지다.